복음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도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 자유를 향한 즐거운 여정 떠나봐야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남한 가족들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자, 오늘 스튜디오에 국가 대표급 미모를 자랑하는 탈북 미녀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자, 이분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북한의 전 수중 발레 국가대표 선수 류희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울려. 네, 직접 목소리로 좀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인어공주 류희진입니다. 와, 인어공주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유여라는 프로그램에 언제부터 나오고 싶어 했는데요. 오늘에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뭐 얘기했듯이 평양 네. 공주라고 불릴 만큼 인어공주, 유명한 진짜. 아주 유명한 국대 선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 그 북한에서 수중 발레 선수 활동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북한에서 7살부터 20살까지 수중발레 선수도 하고 그다음에 16살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네, 그만두고 해외에 21살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해외에서는 아티스틱 스위밍 코치로 활동을 코치까지. 네. 아티스틱 스위밍. 아, 네, 예술적인 걸 했다는 거지. 뭐 같이 하는 거만 된 거지. 네. 그리고 이 국가대표 수중 발레 선수면은 북한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뭐 또 해외에 게임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또 뭐 북한을 이제 선전하는 어떤 네.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나요? 뭐 북한에서 수중 발레는 북한에 대한 선동의 제일 앞장에서는 스포츠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2월 16일을 맞으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뭐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과 북한 군 뭐 간부들 그리고 평양 시민들 앞에서 화려한 수중 발레 모범 출연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이나 고위급 간부들 앞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그런 활동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꽂히네요. 그렇죠? 자, 오늘 또 아주 반가운 분이 나오셨죠. 두란노 서원교회 담임이신 김상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우셨겠지만 저에게는 아마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성찰이나 성숙의 기회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침이면 한 2시간 정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참 보람이었고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그동안 성도들과 멀어져 있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졌지 않나. 오히려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 친밀함이 더 가까워지지 않나. 아, 목사님 너무 그것이 좋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갈 때 피로가 풀리고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들으면서 아, 이런 또 은혜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전화번호 드리고 좀 싶네요. 걷어가지고 네. 전화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자가 많이 나오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톡으로 보내시면 네, 되니까. 맞아요. 네. 온라인 시대가 좋은 점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오히려 더 자주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으니까. 어떤 요즘은 친밀감이 네, 그렇죠.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 몇 달 동안 안 봐도 어제 본 사람처럼 친밀감이 있어요. 근황을 다 알아요. 실제로 보면 더 개인적이니까. 어색해요. 맞아요. SNS가 낫나? 실제가 더 어색하네. 베프지 베프.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네, 진짜. 아까도 만났는데 저한테 막 어제 뭐 어디 양양 갔다 오셨죠? 뭐 이렇게 다. 그나마 다 안 해봐요. 근데 웃긴 게 어떻게 하세요? 딱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가 써놓고 어떻게 하세요? 뭐야, 얘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사람 있어. 스토커야. 자기가 다 써놓고. 네, 목사님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관심 갖고 있는 일이 많겠지만 특히 북한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요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북한 소식이 있으신가요?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로들 다 걱정들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걱정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깨닫고
그들의 그 폐쇄된 그런 상황들을 외부로 알렸다는 데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게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저희들도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좋은 기회를 만드셨지 않나. 오히려 코로나19가 그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평해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평양의 강변에 들어서 S가 전해졌었는데 예. 아니 우리나라도 좀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층까지가 딱 로열 6층이라고. 구도 확보하고 실성을 탈 수 있는 최고층이네. 그 정도는 무슨 뭐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올해 주제는 바로 북한의 이런 일이. 자, 놀라운 뉴스 핫3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북튜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놀라운 뉴스 핫3 그 첫 번째 뉴스는 최근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북한의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은 동지께서는 국가 비상방역사령부 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국가 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의뢰하셨습니다. 북한도 인정했다시피 지난달 말부터 열병이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 지난달 25일 대규모 열병식이 기폭제가 된 겁니다. 무적의 군대를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 저 강철의 대오마다에 필승의 야. 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2만 명 넘어. 대단한 열병식이긴 하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례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장혁 씨. 네. 아시겠지만 북한이 건국 이래 최대 동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북에서 사스, 메르스 전염병을 다 경험해 봤지만 그땐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일은 남일이고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지금 본인들의 통계에 의하면 누적 확진자, 발열자가 400만 명 넘어섰다. 일일 6만 명 이런 그런 통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실제 북한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확진자 이런 표현보다는 발열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열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코로나 집계가 정확치 못한 점도 있고 실제 그 열악한 위생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사실 그 내부에서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라고 유추하게 됩니다. 네. 훨씬 많아지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또 키트도 많이 보급이 됐고 그렇죠. 백신도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좀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좀 백신을 많이 맞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최근 뉴스에서 북한이 중국의 백신을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 북한 동포들이 약 2,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인민군이나 주요 이제 핵심 계급들 위주로 해서 이제 백신이 좀 들어갈 아마 예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현재 그럼 확진자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뭐 어떻게 재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제 발열자들을 100% 다 이제 수감하는 건 아니고요, 격리는 아니지만 상당수 별도 시설이나 학교에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그 체온이 떨어지면
격리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진단 설비는 정말 열악해서 근데 이제 열 체크하는 체온계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매일매일 발열자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외부에 대한 지원을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민심 통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혹시 들려오는 소식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단은 매우 힘들다가 공통적이고요. 저희는 이제 3주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전쟁터고 일단은 안 그래도 지역 간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는 북한인데 지금은 뭐 엄청 그 폭풍 군단까지 국경에다 다 풀어버려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치료약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윤설미 씨? 사실 북한에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치료약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걸리면 제가 걸려봐서 저번에 아는데 예, 무료로 나오더라고요. 나오잖아요. 약들이. 무료로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직접 예, 의사가 처방해서 약사에게 타야 되는데 네. 북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돌아다니면서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뭐 드셨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코툴이랑 파라세타몰을 먹었는데 열이 그냥 나더란 말입니다. 어머. 그래서 졸론을 하나 더 먹었더니 뚝 떨어졌습니다. 요런 뉴스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비상약으로 그런 약들을 본인들이 시장을 알아서 통해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를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로남불이죠. 한국이 처음에 막 터졌을 때 비상 사태다. 완전히 한국이 이제 저걸로 침몰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본인들이 오니까 그쵸. 아무것도 아니다. 짱이다. 이 북한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북한에 더욱더 위협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혁 씨. 뭐 네. 아시는 거 있으세요? 북한의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코로나 확산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보다도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북중 국경을 봉쇄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곳인데 지금은 이동을 하려면 그 출장 증명서 외 방역증이라는 것을 추가로 제시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방역증이 수도권에 진입하는 값이 100불 정도 한다고. 굉장히 비싼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딱 그 내줘야 되는 한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물류가 유통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 쌀값이 많이 차이 나고 물건값이 차이 나고 그리고 쌀은 뭐 곡창지대에서 나고 지역에 또 이제 날라가야 그쪽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2년 가까이 봉쇄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에 걸려서 숨지고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굶어 죽고 또 그리고 다른 병 걸렸는데 쓸 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네. 지금 그 농촌 전투식이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지금 다 모내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장마당이 아니면 북한 못 삽니다. 근데 장마당을 이 오전 시간을 못 열게 했어요. 폐쇄했어요. 폐쇄해가지고 농촌 전투 내보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혈자 뭐 상관없이 지금 왜냐면 북한은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모내기라는 건 적시적대가 있거든요. 이 기간에 못 끝내버리면 설이 맞아서 다 못해요, 벼가을을. 그러니까 지금 장마당까지 닫아버려가지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못하니까. 네. 좀 전에 영상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 북한의 코로나19가 확산된 그 원인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열병식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위험한 그 시기에 그렇게 대규모의 열병식을 치러했을까 예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희진 씨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열병식 준비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기간이 보통 10개월부터 1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이 또 단체 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100명 정도의 인원이 단체로 움직이고 단체로 밥 먹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한 명만 걸려도 무조건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그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도와야 되겠죠. 도와야 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그런 것들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라를 구하고 전쟁도 구할 수 있고 재앙에서나 또한 많은 감염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많은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세계에서 잔인한 전투로 꼽힌 노르만디 그 상륙 작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17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라디오를 틀어서 전 국민들과 같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라디오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도 북한에 문제가 있으면 북한의 지도 위에 손을 줘놓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물품도 뭐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의 힘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도는 만사를 바꿔놓으니까 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북한 그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면서 북한의 놀라운 뉴스 핫3. 자,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희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카이라인? 네. 아, 최근 아니요. 평양의 강변에 럭셔리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강변 방문. 네.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다락식? 준공 TF를 복식이란 얘기인가? 끊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비가 어머, 저 강북 아니야? 공의 설계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 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속에 오, 수도의 세련됐다. 빛이 수려한 보통강 기슭에 특색 있는 아유, 다락식 손잡고 주택구가 하죠. 일다섰습니다. 복층인 거죠? 우승과 하락식을 국력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마이갓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 발전에서 새로운 오마이갓 이러는 거야? 불공 TF를 끊으시었습니다. 와, 뭐 우리랑 비슷하네요. 강뷰르자. 우리가 좀 높긴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한강뷰가 원래 비싼데. 오, 저런 데는 누가 살고 또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저쪽이 제가 보기엔 보통강 구역 쪽인 것 같은데 보통강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강. 네. 대동강 뷰가. 북한에는 대동강 뷰가 더 예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강은 제가 옆에 있어서 알아요. 똥냄새 납니다. 거기 지어진 거예요? 네. 그래요? 거기가 아니구나. 그 이제 평양시 하수종합 처리를 그 보통강에서 해요. 네. 어디 아파트를 예, 지었을까? 근데 그 앞에다 지어놓은 게 너무 사진으로만 봐야겠다. 왜 대동강변에는 안 짓고 보통 대동강변은 벌써 이미 많습니다. 비싸졌죠. 이미 들어서서 보통강이 한국에서 봤을 때 보통강변이 예전에 강남이 네. 강북보다 후졌던 것처럼 다시 강남이 부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평양에 지금 구석진 곳을 이제 평양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김정은이 홍보를 하고 리춘에게 집을 주고 하면 그 땅값이 어떻게 돼? 집값이 올라가는 확 거고. 오르는 효과를 내는 거죠. 네. 제가 옛날에 평양에 갔을 때 겨울에 갔었어요. 보통강이 오르는데 밑에 하수구가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보여요. 어머. 여름에는 그게 물로 빠지는데 근데 여름에 만약에 물량이 줄었어. 악취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저렇게 초호화 다락식 주택을 지었다? 그는 여기에 뭔가 하수공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야지. 그 보통강 쪽에도 대공사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보통강이라고 해서 다 뭐 냄새가 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저기는 기본적으로 선물 아파트만 일도서기 때문에 네. 뭐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선물 아파트가 일도서는 지역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관리가 된 맞아요. 걸로 알고 저기 있습니다. 딱 그 깨끗한 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 윗동네 사람들은 맨날 그걸 이제 퍼내요. 또 그런 일이 네.
그리고 또 저 지역이 좋은 이유는요. 중구역이기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라는 게 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런 지역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꼭 김부자가 선물을 해야 내가 저 동네에서 살 수가 있고 그 집을 사거나 팔 수도 없는 그런 네. 동네예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께서 주신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국가의 뭔가를 이바지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또 뭐 다른 동네에서 그 동네 이사 간다 하면 평양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그런 전제가 되기도 해요. 잘못 알려진 게 평양의 아파트를 막 사고 파는 줄 알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저런 선물 아파트 사고 팔고 했다 못 큰일 나가요. 선물 받은 네. 건 똑바로 알고 그럼 계셔야 돼요. 선물 잡혀가요. 아파트는 내 마음대로 못 팔아요. 네. 아니, 절대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요. 자식한테 갈 수는 있어요. 네. 팔 수는 없어요. 그냥 전매제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한 10년쯤 있으면 전매제야? 팔아도 됩니다. 네. 당장 팔면 안 돼요. 지금 팔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에서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국가에서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리춘이 돼요. 따라서. 리춘이 아나운서가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리춘이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야, 거저 남조선이 북한보다 엄청 잘 산다더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정치범에 걸리면 저 집은 뭘 수 있죠. 날아가는 거죠. 네. 아니, 우리나라도 좀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당장 아파트 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쪽 만세! 저 이촌동 앞에 어떨까요? 괜찮네 여기. 자기만 원합니다. 주면 안 되나? 네. 진짜 영상으로 보면 저희가 네.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네. 저기는 몇 평이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많이 보고 그러니까 따라했나 보다. 그야말로 거기를 살면 정말 부와 명예와 그 영광 다 가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기 외에도 평양에 우리가 좀 살 건 아니지만 주목해 볼 만한 주택 지구가 맞아, 또 맞아. 있을지 궁금해요. 예. 평양의 맨해튼 혹시 평해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바로, 네, 바로 평양에서 요명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명웅 내거리부터 금수산 기념궁전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 바로 그 유명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과 쇼핑몰들을 다양하게 쇼핑몰 갖추고 있어야 돼. 있어서 당 간부들이나 입주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진짜 맨해튼이네. 요즘으로 치면 약간 판교 같은 느낌 우리나라는. 판교 신혼부부 해야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싶다. 네. 장혁 씨는 평양 여명거리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원래 거리가 단층집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는 네, 개발이 좀 안 된 된. 그런 것이고 엄청 되게 이렇게 후진 동네였는데 저렇게 아파트가 확 바뀌니까 다시 가서 봤는데 되게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이제 평해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경제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 살던 사람들한테도 집을 다시 줬고요. 그리고 다행이다. 아파트니까 이제 종합대학에서 일하는 그 연구사들, 그다음에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엄청 좋긴 해요. 이제 뭐 외형도 이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가면 이제 그 디테일이라든가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수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죠. 좀 아직 엘리베이터는 아쉽습니다. 다네요.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동네 엘리베이터는 그 입주민들끼리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전기가 불안정한데 안 된다 하면 발동기를 놔서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는 이용하자 이런 주의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만 좀 멀쩡하게 이렇게 네. 선전용이랄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좀 부실하군요. 아파트가 그 골조를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거기에 이제 네. 뭐 창건물이 김정은이 심려 말씀이 계셨다고 해가지고 마대 있잖아요. 그거를 다 기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밑에층 한 32층 되는 건물을 다 씌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골조를 다시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세우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이 예. 인간의 힘으로. 예. 개미 확실하네요. 없이 말씀의 힘이지 10년 건물을 똑바로 세우고. 진짜 대단하다. 그 안에서 힘이 심려가 됐네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집권 이후에 북한의 주택 사업은 과연 어떻게 발전이 돼 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혁 씨? 네, 사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건설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명거리, 그다음 미래과학저거리, 이번에 또 이제 나락식 주택이랑 또 이제 그 5만 세대 뭐 건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새 리더가 바뀌면 뭔가
우리가 북한에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집 인테리어 공사 바꾸는구나 그런 느낌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 스타일로. 네, 내 스타일로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여기 와서 많이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건설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제 북한의 건설은 또 속도전 이런 것도 엄청 뭐 이렇게 선전을 해요. 뭐 순간에 뭐 중요한 게 아니네. 1년 만에 50층짜리 세우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불안하냐. 정책이 먼저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시키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하라고 하면 밑에 일꾼들은 과잉 충성하고 맞아요. 밑에 제일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혼나고 네, 그게 북한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북한에서는 그래요. 1000년을 살아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년을 지어라. 거듭하자. 만년, 1000년, 그걸 어떻게 만년. 1년 안에 짓냐고.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다 이렇게 짓는데 저는 사실 여명거리 아파트에 뭐 삐까번쩍한 거를 많이 봤는데 저 같으면 안 사는 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하주차 없어요? 그 북한에는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서 주차란이 없겠네. 주차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차 공간 자체가 없고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1000년 기념비적 창조물로 하겠으면 나중에 통일돼서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고 왜 자차를 운전하지 못하겠어요. 1000년 이상 동안 절대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나? 하여튼 그거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미래를 안 보는 예전에 말라는 그 거죠. 인터넷도 안 되고 제가 평양에 올라가서 지방에서 축전을 올라가면 뭐 과학자료관 이런 걸 줘요. 17층에 받아서 사실 뷰가 얼마나 예뻐요. 17층이면 괜찮지. 근데 정말 힘든 게 고통이 겨울에 있다든지. 이 요강 같은 데는 매 방마다 화장실이 없고 이제 이게 층마다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그냥 꽝꽝 얼어갖고 볼 일이 생겼는데 못 보는데 엘리베이터는 시간제로 다녀요. 출퇴근 시간만 다니니까 그렇다고 내 볼 일이 항상 출퇴근 시간만 볼 일이진 맞출 순 않잖아. 이거는 맞춰야지. 맞춰야지 그 시간에. 실장에서 1층에 맞추래 뛰어 내려가는데 1층에 뛰어내려가는데 그건 내려가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야. 사람 얼굴이 한 3-4개로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빨갛게 됐다가 나중에 노랗게 돼. 노랗게 색감이 1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3층이나 2층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로열층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낮을수록 우리는 모여지.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맞아, 맞아. 그건 맨 정말 위에 층. 살 수도 없는 건데 그때는 북한은 맞아. 부자일수록 약간은 저층이 더 약간이 아니고 아예 저층이 아예 부자. 저층. 제가 6층에서 살았거든요. 부자네. 근데 뭐 저도 아빠가 선물을 받아서 선물 아파트에 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더 저희 가끔 들어서 맞아요. 5층이나 6층 정도가 맞아. 운동하기도 딱 좋고 뭐 도적되고 불편하지 않은 배가 아파더라도 그냥 별로 어느 정도까지 참고 나갈 수 올려 되지 있고 않을까? 노란색까지 얼마 안 6층까지 자연수가 올라갈 수 있는 층수예요. 그쵸, 그쵸. 아, 이 물이 올라갈 수 예. 있는. 근데 북한 또 계단이 막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단이 낮아서 6층까지가 딱 로열 6층이 층이라고. 뷰도 확보하고 실생활 탈 수 있는 최고층이네. 지금 부동산 무슨 뭐 네. 아무튼 목사님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긴 하지만 대단하다. 평양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러시아나 중국을 여행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냉전 시대 때 여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죠.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서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북도 사실 남한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고 지금도 복음의 씨앗들과 부르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언젠가는 저렇게 러시아나 중국처럼 개방이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김정일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쵸?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기 생일 때만 되면 얘네들 물에다 빠뜨린 사람이 김정일인데 그렇게 독일까지 왔는데 또 거기서 북한에서 저를 추적해서 독일까지 따라왔어요. 그렇구나. 이런 손동작이나 뭐 이런 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아니 동생?
김정은아. 너무 잘하십니다. 김정은아. 네. 놀라운 뉴스 핫3 다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아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올해 김정일 생일 80주년 행사가 백두산 삼지연에서 열렸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에서 북한이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수중발레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삼지연에서? 네, 공연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친인 김정일의 생일 80주년입니다. 100여 명의 소녀 선수들이 김정일 찬양곡에 맞춰서 수중 발레쇼까지 했습니다. 김정일의 생일 경축 국제 피겨 축제에서는 캐나다, 러시아 등 다수의 해외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초청 비용만 억대가 넘습니다. 우리 희준이 생각나. 어떡해. 체육 선수들을 동원해 단체 수중 발레 공연도 벌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저거 하려고 얼마나 진짜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 아, 이 노래 아직도 하는구나. 아, 이 노래에서 했었어요? 네. 죽는 바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수중발레 공연이 거의 북한을 대표하는 꽃이구나. 아니 어떻게 근데 우상 안무가 그대로일까요? 의상도 같아요? 의상이 좀 그래요. 우상도 제가 할 때랑 뭐 변함이 전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발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런 발레를 저 공연을 10년 넘게 한 거죠. 혹시 아시는 분 얼굴 없었어요,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봤는데 뭐 제 후배들이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행사에서 하신 거예요? 그쵸, 그쵸. 진짜. 저 정도로 하려면 바뀐 게 하나도 연습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연습을 거의 매일 6개월 동안 저렇게 준비를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수정발레 그 수준이 전 세계에서 치면 어느 정도예요?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은 지금은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북한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지. 예, 북한 선수들은 충분히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하고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좀 국가적인 인지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시아계에서는 뭐 1, 2등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수중 발레를 김정일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 수중 발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기 생일 때만 되면 얘네들 물에다 빠뜨린 사람이 김정일인데 김정일 생일만 되면 저희는 TV로 저걸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김정일과 막 춤추고 하는데 그래서 김정일이 저기다 엄청난 노력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중 발레가 북한의 역사 자체가 김정일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수중 발레 쇼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보여줬어. 김정일이 만약에 그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은 뮤지션이나 이런 아티스트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광신자고 막 예술의 광신자인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이걸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짧은데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북한의 수중발레 실력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혹시 온수는 나오나요? 나도 궁금해. 근데 저기가 평양의 창가원이라는 수영장인데요. 그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른 나라나 우리 한국에 비하면 많이 차지만 그래도 저 공연을 할 때만큼은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다 뭐 이래서 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요? 22도? 그러다가 그 행사 끝나면 바로 찾아요. 그래서 뚜껑을 붓나 이렇게? 네, 밑에서 막 했는데 뭐 전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선수촌 수영장 같은 데는 거의 세수하는 물 정도의 온도에서 10시간씩 참았어야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 찬물에서? 네, 그래서 뭐 옆에서 나무로 불 항상 여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추워서 진짜.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직접 이렇게 대면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김정일, 김정은 같이 공연 보러 온다고 해서 뭐 모든 선수들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들 13명 정도가 1년 동안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체육 상이 막 밤 9시에도 와서 공연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안 오더라고요. 격려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네, 류희진 씨는 어떻게 처음에 그 수중 발레를 접하게 되셨고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우지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3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혼자서 음악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도 음악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7살에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새엄마가 저를 그냥 데리고 간 것이 북한의 선수촌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선수가 되었어요. 왜 새엄마가 수중 발레를 권하셨을까요? 근데 또 뭐 제가 봤을 땐 좋은 방면에서는 또 수중 발레라는 종목이 뭐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게 또 위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집안 재력도 필요하고 또 북한의 웬만한 부모님들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좀 선수촌에 가서 아예 스파르타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종목이기도 했고 그 체육 선수들은 네. 사실 이거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유독 또 혹독하게 했을 것 같은데 하루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요. 선수촌 이게 기본 뭐 수중 발레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의 그 타임이 그렇게 되는데 6시 기상해서 조기 훈련을 1시간 정도 해요. 거의 뭐 4km나 8km 정도를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또 다 같이 청소를 해요. 우리는 선수촌을 우리가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또 9시부터는 뭐 오늘 하루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자는 그런 모임을 해요. 사상투쟁에 정치 사상 학습을 한 30분. 예배처럼? 네, 맞아요. 똑같아요. 30분 하고 그다음 또 오전 훈련을 12시 반까지 하고 점심 먹고 좀 낮잠 조금 자고 3시부터 6시까지 훈련하고 또 저녁밥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또 야간 훈련하고 그다음에 9시에 또 모여서 파이팅 또 하고 10시에 취침. 이게 정상적인 일과고요. 경기 때는 뭐 거의 하루에 10시간 동안 물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아니, 네. 통쾌한 물고기. 그렇죠. 군대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맞아, 힘들지. 예. 자, 여기서 저희가 국가대표 유희진 선수의 수중 발레 영상을 있어요?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실까요? 누구야? 어머. 화면 뒤집은 거 아니죠? 뒤집은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문워크 하는 거예요, 거의? 어머. 여기 겨드랑이에 아가미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물에 어떻게 저렇게 절도가 있지? 이야, 다리 찢는 거 봐라. 우리나라예요?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수중 발레 하고 있어요. 네네. 아니, 요즘에 그럼 수중 발레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네,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주인공으로 수중 발레 공연을 하고 있고요. 와. 또 수중 공연 감독이기도 해요. 코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거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컴하게 끼고 하고 코가 높잖아. 거의 물고기 친구들이랑 상어랑 매일매일 같이 춤을 추죠. 같이 춤을 연습하는 상어가 따로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상어가 알아봐요? 네, 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이너쇼를 하는데 꼬리가 막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 상어가 물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 꼬리. 이거 애교잖아, 애교. 애교죠. 그냥 뭐 반가워하는 거겠죠. 근데 안 무서워요? 네, 저희들 뭐 다치지는 않는데 좀 서운한 건 저희가 이렇게 막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와서 바꿔 가거나 애들이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서 안 비껴요. 그럼 우리가 비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정말,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숨을 참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자격증이 꽤 많은데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4분 넘게 4분만에 어머머머. 4,000원 못해. 4분? 거의 심폐소생술 알아요. 한 번 들어가면 4분 정도 이렇게 수중발레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4분 넘게 참고요. 좀 움직이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래. 네, 아니 이제 공연 있으면 저는 보러 가고 싶네요. 보러 오세요. 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보러 가는 건 이제 보러 가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대표적인 그 수중발레 동작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네, 뭐 물 밖에서도 가능한가요? 제가 또 뭐 과거에는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지금은 아티스틱 스위밍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북한의 수중발레 선수들은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로 뭐 다양한 운동을 하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잡혔어. 폴더폰이야. 폴더폰이네. 들었어요? 신기하네. 약간 온몸을 다 풀어주는 그런 진짜 학 같아요. 체조랑 스트레칭이랑 약간 무용 발레 이런 게 다 복합이 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옆으로 체조를 해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뭐야. 네, 뭐 그런 네, 그리고 뭐 거꾸로서서 하는 동작들은 스컬링이라고 물을 잡는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꾸로 서서 뭐 이런 하는구나 이게. 손으로 내 몸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게 돼요? 이거 가지고? 이런 스컬링. 서나? 네, 이렇게 하면 거꾸로 딱 중심이 잡혀서 우리가 뭐 다리로 하는 모든 동작을 다 이 스컬링으로 하고 이거 두 개로 다 쓰는 거예요? 네? 이거로만 네, 쓰는 이거 거예요? 하나로 다 모든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네. 된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을 미는 물을 밀어주는 동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핀 할 때는 또 이렇게 도와주는 물에서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렇게 해주면 이게 끝이 이렇게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네네네. 내 손이 이거 배에 넣어줬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여기 노래 아니에요. 여기 노래 아니야. 잼잼 이런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우리는 물에서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손 동작이나 뭐 이런 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아니 막 근데 또 실크같이 수중 발레는 무엇보다 동작도 예뻐야 되지만 표정이 중요해요. 아, 표정.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뭐 장군님을 그린다는 표정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객들을 위해서 뭐 밝은 표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항상 표정이 이렇게 심각했으면 안 되시고 뭐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잘하신다. 잘할 수 있어. 자, 우리 그러면 경아 씨가 나와서 좀 하시죠. 경아 씨. 난 표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표정으로. 왼발로 가면. 한번 가르쳐 주세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뭐 네. 쉬운 거요? 네. 그럼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왜 이러? 너왜 애기들이 좋아하겠네요. 선물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와, 잘하신다. 맞아요.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어. 부동산밖에. 역시 부동산밖에 없어. 파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너무 잘하신다. 네, 뭔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수준 낮은 거고 좀 어려운 낮아?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네, 대상 네. 대상 수상자의 네, 표정 아니 아까 보시죠. 보니까 기본적인 이게 베이스. 뭐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뭐 무작정 다리를 찢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저는 뭐 자세 좋아요. 시원하고 자세. 유연하시다. 아니 지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그럼 그 지금 아파트를 받은 기분으로 아파트를 받은 기분으로. 이게 물속이에요 지금. 물속? 물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뭐 물속에서 표정은 뭐 아무렇게나 무슨 하셔도 돼요.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나오는가 동생. 아,
너무 잘하십니다. 얼굴이 충성이다. 굉장합니다. 정말 너무 멋지죠? 최고야, 최고. 최고. 영어를 불태우셨네, 두 분이. 세상에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용감해서 동작을 볼 수 있다니. 네. 근데 이렇게 촉망받던 국가대표 선수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는지 맞아요. 북한에서도 충분히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 사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선수 생활을 왜 그만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장군님의 훌륭한 체육 전사가 되자 막 이런 세뇌를 엄청 받고 매일매일 구호를 외치면서 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9살에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막 파이팅해서 우리 장군님이 와서 봐주신대 이러면서 1년 동안 집에도 안 보내고 여기 밤 9시, 10시까지 찬물에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 오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감이 한 번에 훅 오더라고요. 김 부자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또 입당도 할 수 있고 성심성원이지. 그쵸. 뭐 북한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과연 선생활을 계속해서 나한테 도대체 돌아오는 보상이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만뒀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유럽에 나가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해외로 나가게 돼요.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럽에 최초로 나가기도 했고 또 제가 수중발레 그때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타이틀이 중요도 했고 또 나간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였기 때문에 또 제일 먼저 손발이 돼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그 해외 나간 거 나간 거고 또 네. 탈북 과정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되신 뭐 그런 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자유로운 국가에서 인터넷을 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과연 북한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돌아가야 되겠지 언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남선 사람들이랑 만났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탈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해외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날라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을 빼앗긴 거예요. 버이원한테.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북송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배낭 가방 하나 메고 나왔어요. 나와서 비행기 티켓을 타고 갔는데 어디를 가셨어요? 비행장에 어느 나라에서 계신 거예요? 몰타라는 나라인데요. 네, 이탈리아 옆 관광지예요. 몰타라는 국가에서 몰타 공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오시려고? 아니요, 그때는 독일에 가려고.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서 뭐 물론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긴 했지만 잘 몰랐었어요. 또 유럽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독일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탈북을 독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버이언에게 요건이 빼앗긴 상황이라서 티켓은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안 돼서 바로 또 못 가고 호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멀타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조그마고 그냥 서울보다도 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잡잡구나 하면 금방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래서 호텔에 들어왔어도 잠을 못 자고 그냥 뜬 밤으로 새면서 아이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나 어떻게 하지? 그냥 잡히면 죽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동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동화에서 어린 소녀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위에서 밧줄을 내려보내주는 태어나려고 그런 동화를 네, 그런 동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뭐 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저 그냥 나도 정말 나를 살려주는 밧줄이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3일 만에 호텔에서 탈출을 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비행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배를 타서 새벽 5시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똑시 경찰들이 요건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계속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 차례까지 갔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행동을 생각하고 갔던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용언이 하나도 없이. 근데 그 사람들 계속 파스포트 플리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이러고 멍 때리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이러고 있는데
그 경찰들이 얘 영어 모르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뒤에서 사람들이 또 너무 감사하게 왜 안 가냐고 빨리 좀 가라고. 오라고 막 뭐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들은 계속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귀찮아졌나 봐요. 그냥 가라. 예. 말도 안 돼. 아니 패스포트를 안 보고. 통과했다고? 네. 그래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온몸이 다 조져 있더라고요. 제가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조져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경을 또 넘어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알프스사를 넘어서 독일까지 요건 없이 너무 자유롭게 갔어요. 그럼 독일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독일까지 가는 데는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대단하시다.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독일엔 누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독일에는 있었어요. 그때 해외에서 알게 된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독일까지는 내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독일까지 갔던 거죠. 어떻게든 거기 도착해야 내가 산다 이 생각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평탄하게 물론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정말 무서웠어요. 동양인만 보면 다 북한 보이온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기차를 탔는데 내 앞에 중국 사람이 앉아있는데 북한 보이온인 줄 알고 내가 너무너무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독일까지 왔는데 또 거기서 북한에서 저를 추적해서 독일까지 따라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독일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됐던 거죠. 그래도 이제 독일인들 소설 아닌 분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기도의 힘이죠.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네, 정말 기도의 기적 힘을 같은 느낄 수 일이었어요. 있었고. 기적이다 기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작은 신음소리, 그죠?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 전혀 희진 몰랐어요. 씨의 그 정말 신락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게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그 종교성이 하나님을 알게끔 필요할 때 찾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자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선택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지금 이제 수중발레 선생님으로도 하고 뭐 이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서명이나 꿈이 있다면 뭐 가장 가깝게는 제가 지금 수중발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수중발레 공연팀, 제 이름으로 된 수중발레 공연팀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고요. 현재 아티스틱 스위밍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꿈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을 키워내는 스페셜한 평양에서 온 훌륭한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김부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수능말을 했지만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금의 꿈을 이루어가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 운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물론 맞습니다. 대단한 신앙심을 아직까지는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네. 마음속으로 제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네. 아유, 모습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중발레를 보시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또, 희진 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류희진 씨의 간증과 함께 북한의 새로운 소식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목사님으로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동안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장막 속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께서 멋지시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었고 이제 그래요. 저는 자유세계에 오셨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줄 수 있고 또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꿈의 드리머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익된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채널이 정말 우리 탈북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의 그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꿈의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드림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시청률이 뭐 말도 못하게 쑥쑥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 위해서, 오자유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신 남한 가족들, 또 탈북 미남, 미녀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자유의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